오늘 이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 잘된 판결이냐 잘못된 판결이냐 두 가지 선지를 주고 고르라고 했는데 응답자의 69%가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잘못된 판결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한 판결에 이런 판결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역구 가보시면 민도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 또는 민주당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탄핵은 막았어야 되는지 않느냐 여론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이제 이번에 결정문 자체를 워낙 잘 쓰셨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변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뭐 어디 위협을 하나요? 법을 묻지? 민주당 부대변인이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 이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는가 네.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김상우 의원님 같은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목소리 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쉽게 말하면 네. 상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서 내가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네. 눈을 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아 그래 우리 정당이 배출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한테 그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저희 이제 호남이다 보니까 가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당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탄핵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기 내서 이렇게 목소리 내준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주고 돌아간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부대변인이 예. 이제 정치인인데? 원래 정치인이에요. 아니, 나는 거기 지금 불쑥불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탄핵의 사유가 중요하지. 네.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 그러면 아유, 그럼요. 나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네. 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신 그게 말씀이 차이점이라고 되게 생각해. 좀 저는 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비난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목소리는 네. 왜 내느냐.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원내 의원님들 중에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속내는 그럴 거라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저항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뭐 제가 지역구에서도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래 네 말이 틀리진 않았다 대화를 나눠보면 근데 그러면 침묵으로 저항하면 되지 왜 그렇게 뭐 마치 민주당처럼 나서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마 입장 바꿔서 그런 사태 되면 네. 또 네. 왜 국민님처럼 그러냐 이런 비난을 듣겠죠.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근데 네. 저는 일부러 소리 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목적이 뭐냐 하면 네. 일단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고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의 당연한 헌법수호 의무라는 점 또 진영을 극복하고 서로도 옳은 말이 나와야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은 이 당 저 당 계속 잘못은 서로 반복을 그렇죠. 하는데 그때마다 네. 바로잡아가는 힘이 되지 않겠나 음. 생각이 있고요. 또 제일 큰 바람은 좀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특히 보수 진영이 보수와 극우 그리고 보수와 수구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수는 뭐 내재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사회 안정 추구하는 원칙주의자들인 것이고요. 수구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네. 물불 안 가리는 거고요. 극우는 맹목적으로 정말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뭐 독재도 괜찮다까지 가는 게 극우죠. 나치 같은. 그래서 보수의 적은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는 진보가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고 보수는 진보에게 더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자극을 제공하는 줄수 있는 거거든요. 거겠죠, 그죠? 이 서로간의 네. 친구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보수의 적은 뭐냐? 극우고 보수의 적은 수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할 때 극우인데 자기는 보수라고 해요.
수군데 자기는 보수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보수주의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된다. 특히 네. 보수 유권자들이 이걸 구별을 해서 보수 안에서 극우와 수구를 멀리해야 된다. 이걸 저는 알리고 싶어요. 이걸 알려야만 하고 특히나 우리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여론과 일반 보수 유권자들의 여론이 달라요. 작년에 저희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정연을 알 수 있죠. 적나라하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뭐 친윤 세력들이 밀었던 원희룡은 떨어지고요. 원내에서는 다 원희룡이었어요. 맞아, 예. 근데 당원들은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미 여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내는 사실은 변하기 힘듭니다. 다들 뭐 고집도 있고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당원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또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보수와 극우를 구별하고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고 바른 보수의 길을 찾으면 네. 당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의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수가 보수와 극우,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면서 건강한 보수가 네. 뭔지를 알고 그걸 기준 세워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예.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고 당원 중심주의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분을 두고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당을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가장 근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부정당하는 거예요. 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 저런 보수가 있으면 나도 존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체제 전쟁을 얘기하더니 오늘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체제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 서울 동작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좀 물러날 때가 됐다고 봐요. 이 사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헌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파면시켰더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헌법 세력하고 싸우는 게 우리 체제 전쟁이고 건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글쎄요. 동작 구민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선평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말 언뜻 들으면 윤석열의 그 담화문과 네. 별반 차이가 없게도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지금이 체제 전쟁 할 때인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민생이 어렵고 지금 추경해서 빨리 민생 경제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가 외치고 있으면서 체제 전쟁?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념 전쟁 하다가 체제 전쟁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웃긴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 건국절이라든지 아니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든지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실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여당도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국민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체제 전쟁을 꺼내들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직도 본인들이 조기 대선에서 조금 색깔론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다. 보수는요, 진보인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너무 무슨 쉬운 과거에 정치를 사회주의 하려고 만드는 하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정말 정치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좀 해야 되고 쉬운 정치가 아닌 정도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비겁한 정치가 아닌 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보면 이게 밖에 적을 만들고 또 안에 적을 만들어서 단합한 다음에 표 모으는 게 제일 쉬운 정치예요. 그렇습니다. 정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나는 자동으로 단결을 해요. 또 내부에 적을 만들면 그나마 분열돼 있던 것도 뭉칩니다. 우리 당도 지금 저를 욕하면서 뭉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 쓰러뜨려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 비겁한 겁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라면 정말 원칙적이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품위라는 게 우린 그런 거거든요. 뭐냐? 정치의 원칙이 뭘까요? 정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얘기하고 구체적 정책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얘기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발전적 토론을 하는 게 방향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얘기 하나 없이 메신저만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발전적 토론의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이건 비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치가 지금 보면 서로 메신저 공격에 막 바빠요. 뒷조사해가지고 얘는요 이거 그만하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좀 귀 기울여 집중을 들어주고 좀 네. 그걸 가지고 발전적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부터 저는 좀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뒤를 캐서 비판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도대체 그걸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단결하는 거 이거 좀 그만했으면 이거 너무 비겁해요. 근데 아까 이제 김상훈 의원님께서 내부에도 침묵으로 저항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전 국회의원이라면 뭐 그냥 뭐 기업의 임원이든 개인이라면은 침묵으로 저항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게 본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선거에 출마할 때 갑자기 국민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경원 이런 사람들보다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이런 사람들. 정말 필요할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선에 제가 뭐 어쩌고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되게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배신감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더 느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평론가 맞으시네요. 가수 아니고 방송인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침묵은 왜. 저항이 아니에요. 네. 저 나중에 사인 한번 해주세요. 시사평론가님. 아니 지금 비비비님, 조현호님, 김진무님이 김상욱 의원님 외로우실 텐데 바른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송하진님은요 김상욱 의원님만 보수입니다.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도 사족 못하면 수학 잘하는 외국인님이 강성필님 81년생이에요 충격. 왜 어떤 의미에서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야? 왜 딱 81년생으로 보이는데. 어려 보인다.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러저러한 얘기들 오가고 네. 있는데 네. 오늘 갤럽 조사 결과가 아마도 국민의힘에게는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그 몇 프로 얻었냐? 30%를 얻었습니다. 턱걸이를 한 건데 반면에 이제 경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1%를 기록했거든요. 평론가님,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수치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 12월에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여론조사가 확 출렁거렸잖아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확 40% 후반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석 달 지나는 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은 제일 꼭대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일 바닥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하고 벌어졌다고 하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거 조사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뭐 윤 대통령은 파면됐으니까 탄핵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조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잘된 판결이라고 하는 게 69%,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 수치가 25가 나왔거든요. 네. 탄핵으로 물어봤을 때 탄핵 찬성이 60이었고 탄핵 반대가 34였어요. 2주 전에는. 근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잘된 판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수치가 한 9%포인트가 뚝 떨어졌거든요. 중도층으로 가면은요. 더 심각한데요. 중도층에서 이번 헌재 잘된 결정을 한 거다라는 네. 게 80%가 나왔어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13%였거든요. 그 전에는 탄핵 찬성 의견이 70이었고 반대 의견이 20이었어요. 더 확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민주당 지지율도 벌어지고 특히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중도층에서 잘된 결정이었다, 파면 잘했다 네. 이렇게 하는 의견이 80%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지금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대선 국면으로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대선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판국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후보든 누가 김상우 의원님 같이 이렇게 같은 의견을 좀 이음을 내서 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 덜 위험한 윤석열은 지금도 눈치 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 못 내잖아. 죄송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네. 좀 더 영악한 윤석열이라고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럴 때 제 목소리 내주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도 희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중도층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보여요. 아니 국민의힘의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이 없기 때문인 않을까 싶은 것이고 우리 김상호 의원님 누차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적 정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판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적 정리하라 하다가 제가 먼저 정리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원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원을 위반한 것이 저는 해당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원을 위반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니까는 너부터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자꾸 내가 왜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 힘드네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 보수의 정권이 보수라면 진짜 보수라면 진짜 보수라면 죽도록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또 법치주의인데 음. 보수에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충격받으신 거예요. 보수가 왜 이래? 보수가 왜 이래? 자, 지금이 저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수가 왜 이래? 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30에서 40%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수 성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분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바라는 분들이 최소 30-40% 보수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보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흑화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보수와 극우, 보수와 수구에 대한 구분하지 개념 못함. 정리를 네. 못했던 것, 또 하나는 독재 잔재,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것, 또 뭐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섞였는데 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건강한 보수를 길러내지를 못하고 보수 전체를 적대시해 버렸어요. 보수 전체를 적대시해 버리니까 보수 정치권이 흑화를 해버렸는데 흑화된 보수 정치권이 그러니까 되게 핍박받았다 생각하고 저항하고 삐끼면 안 된다는 게 강해져 버렸죠. 네. 근데 어쨌든 30-40%의 보수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니까 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화된 정권이 힘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장파가 없어요. 아예 맞아요. 없어져 네. 버렸어요. 그 보수 자체가 퇴보해버린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되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송 나가면 자꾸 올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네. 지금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보수 유권자들께서 정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 네. 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보수 없어져야 된다. 보수 나쁜 놈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또 흑화돼요. 보수 나쁜 놈, 보수 없어져야 된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보수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떤 보수? 건강한 제대로 된 보수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보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근데 거고 지금 그걸 국민의힘 만들어가야 되는 상태에서 겁니다. 건강한 보수로 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80몇 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뭐 3분의 1이라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아예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정당을 만드시던지 의원님이. 우리끼리 시사평론가 오윤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광고하고 연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흥분해 주신 신당 창당을 지금 이게 보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관심이 또는 맹목적인 적대화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존경하는 오윤혜 선생님의 이 말씀은 애가 타는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애가 네. 타는 거예요. 왜 똑바로 못해라고 그 똑바로 해라는 채찍질입니다. 이런 국민들께서 주권자시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야단 쳐주시고 이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내주시면 아닌갑다 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이 관심이 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원내에서 못 바꿉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절대 못 바꿉니다. 저 같은 정치인 10명 있다고요? 안 바뀝니다. 네. 국민들이 바꾸시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비판하시고 관심 가지시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